지금도 저는 새벽 2시 17분만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든, 벽시계가 눈에 들어오든, 자동차 계기판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ED17을 가리키는 순간이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바다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가져가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름, 속초의 한 해변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하던 저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도 아니고 누군가 꾸며낸 도시 전설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29살이던 그해 여름, 저는 속초 해변 안전관리센터 소속 구조요원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줄곧 해양 안전 업무를 했습니다. 수영은 자신 있었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는 몸이 먼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두려워할 때 저는 오히려 물속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속초는 여름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관광지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였고 밤이 되면 모래사장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는 낮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리고 방파제 주변을 순찰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며칠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간 인계를 받기 위해 안전센터에 들어가는데 선배 구조요원인 박 선배가 제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근무 수칙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합니까? 외우는 게 좋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넘겨보며 웃었습니다. 구명장비 점검, 무전기 확인, 순찰 구역, 기상 상황 기록. 평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직접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이후에는 혼자 방파제로 가지 말 것. 그 아래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난입니까? 박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한참 바다만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엔 무전으로도 혼자 움직이지 마. 왜요? 그냥 규칙이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선배들이 신입을 놀리려고 만든 이야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런 문화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다른 사람들도 그 규칙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간 근무표를 봐도 새벽 2시 이후에는 반드시 2명씩 순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파제 CCTV도 그 시간 전후로 점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과한 안전수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넘었던 해변이 밤이 되자 바닷바람 때문에 제법 쌀쌀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멀리서 부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찰랑. 그 반복되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저는 모래사장 끝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파도선 가까이에서 시작해 방파제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마치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 나온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입구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모래 위에서 분명히 이어지던 발자국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어지는 순간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낚시꾼도, 관광객도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바로 제 등 뒤에서 속삭인 것처럼.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도윤, 어디야? 박 선배였습니다. 방파제 입구입니다. 혼자? 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무전은 끊겼습니다. 몇 분 후 박 선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발자국이 있어서 따라왔습니다. 발자국? 저는 손전등으로 모래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분명히 남아있던 젖은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닿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박 선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 그날 새벽 근무일지를 작성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찰 시간을 적으려고 시계를 보니 0213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전자시계는 029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0217, 무전기 화면은 02-15. 모든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왜 이래요? 제가 묻자 박 선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가끔 그래.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했을 수도 있고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졌을 수도 있으며 시계는 우연히 오차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젖은 구조화 밑창 옆으로 또 하나의 발자국이 천천히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발보다 조금 작았고 맨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발자국이 제 발자국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뒤를 따라 센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피곤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젖은 구조와 밑창 때문에 물방울이 번진 자국을 발자국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니었습니다. 제 발자국은 구조화 특유의 바닥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의 맨발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안전센터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마치 누군가가 제 바로 뒤를 따라 센터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는 무릎을 굽혀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발가락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바닷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지 희미한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선배, 저도 모르게 크게 불렀습니다. 아직 센터 안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박 선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저는 말없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박 선배가 고개를 숙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보이던 발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젖은 모래가 스스로 마른 것처럼. 박 선배는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뭘 본 거야? 저는 방금 전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새벽 2시 넘으면 혼자 아무것도 확인하지 마. 선배도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어.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구조활동이 이어졌고 관광객을 구조하거나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주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 역시 첫날의 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경험도 반복되지 않으면 스스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밤이라 착각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야간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박 선배가 교육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저와 최성훈 선배가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최성훈 선배는 근무 경력이 7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 우리는 첫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해변에는 이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 몇 명만 보일 뿐 모래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도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오는 물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날은 바다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하네요. 제가 말하자 최 선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날이 더 무섭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새벽 1시 40분 우리는 방파제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순찰 2조 이상 없나? 센터에서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최 선배가 무전을 받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무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지직.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저는 최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와. 순간 잡음이 끊겼습니다. 최 선배는 무전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센터, 다시 말씀하십시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상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센터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방금 구조 요청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최 선배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센터로 돌아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2시 8분, 제 손목시계는 2시 10분, 휴대전화는 2시 12분, 또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터넷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벽시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초침이 정확히 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틱틱 소리는 나는데 바늘은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 선배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벽시계를 떼어 내려다봤습니다. 건전지를 흔들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 시간이 2시 16분이 되는 순간 벽시계 초침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틱틱틱틱틱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따라잡는 것처럼. 그리고 정확히 2시 17분 센터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한번 깜빡였습니다. 딱 한 번. 그 직후였습니다. 삐익 센터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구조신호. 구조 요원이라면 누구나 즉시 반응하는 소리였습니다. 최 선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누가 호루라기를 불었어? 우리는 동시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래사장은 텅 비어 있었고 파도만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제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삑! 이번에는 방파제 쪽이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최 선배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간다. 우리는 함께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방파제 중간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조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란 반사띠, 헬멧, 구명조끼. 멀리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복장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 선배가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는데 구조복 자락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거리로는 약 30m, 20m, 15m.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복 등에 적힌 이름.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순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성훈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최성훈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끝에도 똑같은 이름이 적힌 구조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최 선배도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예, 절대로. 그는 숨을 삼킨 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돌아보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돌아보게 하면 안 된다. 최 선배의 목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차분함도 구조 현장에서의 단호함도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구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최성훈이라는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도 최성훈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배, 저게. 제가 입을 떼려는 순간 최 선배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손아귀 힘이 너무 강해서 손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마.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한데 그의 바짓단만 천천히 젖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은 물이 닿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닷물이 발목부터 조금씩 위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조금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벅, 분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벅, 철벅.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소리와 모습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배는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간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구조요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위험한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날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등 뒤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바로 뒤에서 걸어오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최 선배는 끝까지 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방파제 입구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도윤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최 선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보지 마. 저는 간신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부르는 것처럼. 도윤 씨.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만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얼마 후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센터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선배는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모두 닫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침착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 저게 뭡니까? 최 선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똑같은 걸 봤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은 선배가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선배도 내 이름을 등에 달고 서 있는 사람을 봤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 이후 그 선배는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까? 최 선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아무도 안 믿거든. 센터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는 어느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2시 17분. 그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다른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퇴근 준비를 하던 저는 장비 창고에서 오래된 보관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철제 캐비닛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구조복 몇 벌과 오래된 무전기, 녹슨 손전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방수 비닐에 쌓인 근무일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호기심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순찰 기록뿐이었습니다. 기온, 파고, 구조활동, 이상 없음. 하지만 7월 마지막 주 기록에서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급하게 적은 것처럼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Open quote, 오늘도 새벽 2시 17분, close quote. 다음 줄, open quote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close quote. 또 다음 줄, open quote 방파제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다 close quote.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open quote, 등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close quote.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open quote, 절대로 돌아보게 하지 마, close quote. 그 순간 뭐 하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근무일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선배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지를 집어 다시 비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읽었냐? 조금. 다시는 열지 마. 왜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지 쓴 사람. 지금도 실종 상태다.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종이요? 공식 기록은 익사. 시신은 못 찾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선배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근무일지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센터 안에는 오래된 단체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진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구조 요원이 해변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맨 끝.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 때문에 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만 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도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 적힌 이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이름, 최성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최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흐릿한 남자의 키, 체격, 서 있는 자세. 모두 지금 제 옆에 있는 최 선배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늦지 마. 돌아오지 않은 구조 요청. 이번에는 숨이 바로 뒤에서 닿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늦지 마. 그 말이 끝나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사진에서 떼었습니다. 최성훈 선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왜? 방금 제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 선배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없었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 안에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그 말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방파제 끝에 서 있던 구조복이 떠올랐습니다. 등에 적혀있던 이름, 최성훈, 그리고 오래된 근무일지. 절대로 돌아보게 하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 이 해변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해변 실종, 속초 구조요원 사고, 방파제 익사,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관광객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여름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초 해변 안전요원 실종, 야간 순찰 중 연락 두절. 기사는 짧았습니다. 새벽 순찰을 나갔던 구조요원이 무전이 끊긴 뒤 실종되었고 대대적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근무일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사를 다 읽었을 때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은 금방 잊힌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사람을 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날씨는 전날보다 흐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바다 위를 낮게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 등대 불빛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안개 심하네. 박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사고 말고. 예? 됐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든 사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방파제 근처에서 비틀거린다는 신고였습니다. 저와 최 선배는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기, 남자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누가 빠졌어요. 저와 최 선배는 동시에 바다를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저기, 남자가 손가락으로 방파제 끝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최 선배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안 믿으시죠?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파도가 무릎까지 치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최 선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성을 안전센터까지 데려다주고 기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헛것 보는 경우는 많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걸 여러 사람이 보면 우연이 아니다. 새벽 1시 53분 우리는 다시 방파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10여 미터 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직!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센터, 잡음이 심했습니다. 순찰 2조. 예, 방파제 끝에서 구조 요청 접수.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신고자는요? 잠시 침묵. 그리고 잡음. 모르겠다. 예? 그냥 지직. 살려달라고 한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최 선배가 즉시 센터로 다시 호출했습니다. 센터,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확인? 방금 구조 요청. 우리는 아무것도 보낸 적 없다. 최 선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무전은 분명 센터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그런 호출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파제 입 괵걸음을 멈췄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실제 조난자가 있다면 이 구조요원은 가능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로운 점이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최 선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묻자 최 선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까지는 안 간다. 중간까지만 확인. 우리는 서로의 구명줄을 확인했습니다. 카라비너를 연결했습니다. 비상 신호도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파제로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평소 익숙한 길인데도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철벅, 철벅.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갈매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울음을 참다가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흑, 흑. 여자였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나는 방향을 비췄습니다. 안개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살려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최 선배가 제 안전줄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몸이 뒤로 넘어질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선배! 아파! 저는 손전등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만 더 내디뎠다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방파제 끝에 깨진 틈으로 그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파도가 검은 잎처럼 그 아래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가 아주 잠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끝, 검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란 구조복, 축 늘어진 두 팔, 천천히 흔들리는 몸,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오래된 구조용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우리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거나 맞서 싸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몸을 멈추게 만듭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다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 조금씩 닿았습니다. 턱, 젖은 목, 구조복의 지퍼. 하지만 얼굴은 끝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짙은 그림자가 얼굴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윤곽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구조용 호루라기였습니다. 낡은 금속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검은 끈은 바닷물에 오래 잠겼던 것처럼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최 선배가 제 팔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눈 내리지 마. 얼굴 보려고 하지 마. 저는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삐익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루라기만 길고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천천히 등을 돌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처럼. 최 선배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파제를 빠져나왔습니다. 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서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선배는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봤냐? 최 선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박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DVD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유성펜으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2018.0731 이거. 그가 DVD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센터에서 아무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던 영상이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실종된 구조요원. 마지막 근무 CCTV. 센터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흑백 화면, 시간 표시, 카메라는 안전센터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09분, 실종된 구조요원이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복 차림,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시 12분,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적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확대해도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시 15분, 갑자기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이즈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2시 17분, 모든 화면이 3초 정도 멈췄습니다. 정확히 3초. 영상이 다시 움직였을 때 실종된 구조요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끝입니까? 박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우리는 방파제 CCTV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파제 입구를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실종된 구조요원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시 17분 화면이 멈췄습니다. 3초, 노이즈, 다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파제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구조요원도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 선배가 갑자기 화면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는 마우스로 화면 오른쪽 아래를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이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대할수록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방파제 아래, 검은 바다 가까이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다 위였습니다.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가만히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거 박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본에는 없었다. 예. 영상을 백업할 때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조금씩 생긴다. 순간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노이즈뿐이었다. 몇 년 지나니까 그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저는 CCTV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평범한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2시 10분 이후부터 화면 가장자리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를 직접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곳을 봤다가 다시 보면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에서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센터 CCTV를 점검하던 관리업체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교체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장비를 떼어내고 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작업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화질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 CCTV 화면은 정말 선명했습니다. 모래알갱이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한 착각도 안 하겠지. 하지만 새벽 2시 17분 모든 화면이 동시에 검게 변했습니다. 약 5초,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도 없었습니다. 화질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입구 화면,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구조복, 젖은 머리, 고개를 숙인 채 문 바로 앞에. 저는 놀라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초, 1분, 계속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재생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빈 문만 찍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에서만 그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도윤, 최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좀 봐.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센터 현관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 속 구조복 차림의 사람이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입술만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세 글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야. 그 입모양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착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질이 깨져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제 심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내 차례야. 순간 모니터 화면이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3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던 구조복 차림의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피부를 찌르는 냉기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손전등으로 센터 주변을 비췄습니다. 모래사장, 주차장, 방파제 입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바로 앞 시멘트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젖은 옷을 입고 오래 서 있었던 것처럼 최 선배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물웅덩이를 보더니 말없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차갑다. 저도 손끝을 대봤습니다. 평범한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손을 떼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도 아니고 썩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쇠와 젖은 해초가 뒤섞인 냄새. 처음 방파제에서 맨발 발자국을 발견했던 날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최 선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네. 그날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박 선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잠깐 남아. 회의실에는 저와 최 선배 그리고 박 선배만 있었습니다. 문까지 잠근 뒤 박 선배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개. 그는 봉투 안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센터에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못 본다. 저는 조용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89년 속초 앞바다 태풍, 어선 전복, 실종 11명. 다음은 1997년 야간 낚시객 실종, 시신 미발견, 2004년 대학생 익사 사고, 수색 실패, 2011년 관광객 실종, 발견되지 않음, 그리고 2018년 구조요원 실종. 모든 기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시신이? 박 선배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보통 언젠가는 돌려줍니다. 며칠 뒤든 몇 달 뒤든. 하지만 이 기록 속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도 다 했습니다. 박 선배가 낮게 말했습니다. 해경도, 잠수부도, 민간 구조대도. 아무도 못 찾았어.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방파제 끝, 그리고 노란 구조복을 입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가슴에 달린 이름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성입니까? 최 선배도 놀란 얼굴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선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센터 프린터에서 혼자 출력됐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프린터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에도 저희 셋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적힌 구조복 사진이 저절로 출력됐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방파제가 나왔습니다. 검은 바다, 안개, 그리고 누군가 계속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도윤. 처음에는 멀리서, 그리고 점점 가까이. 꿈속에서 저는 늘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 되면 항상 깼습니다. 문제는 깨어난 뒤였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니 짠맛이 났습니다. 바닷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익수자 구조, 미아보호, 응급환자 이송,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밤이 되어 겨우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전이 울렸습니다. 여기 해경. 이번에는 실제 해경 무전이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 접수. 위치는 방파제 근처였습니다. 저와 최 선배는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어요.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사진 찍는다고. 정말 잠깐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우리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바다를 비추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30분, 1시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손전등 불빛이 방파제 아래를 스쳤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물속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였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남자였습니다. 신고받은 옷차림 그대로. 찾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명 튜브를 들고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선배가 제 허리 안전줄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도윤, 사람 있습니다. 어디? 저기. 제가 가리킨 방향을 본 최 선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없어. 분명. 저는 다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검은 바다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해경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실종자는 방파제 반대편 바위 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바다에서 본 사람과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조된 시간과 제가 바다에서 본 시간은 완전히 겹쳤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누구였을까?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구조하려 했던 것은 애초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그날 새벽, 근무일지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적으려는 순간 펜이 멈췄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살렸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누군가 이어서 적은 것처럼 한 줄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글씨가 씨가 스며들듯 천천히. 하지만 다음에는 글씨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잉크가 번지듯 흐려지더니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백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방금 적고 간 것처럼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 선배, 급히 최성훈 선배를 불렀습니다. 그가 달려와 근무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는 조용히 일지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무슨 뜻입니까? 최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 실종된 구조요원도 처음엔 이상한 소리만 들었다. 그 다음엔 발자국, 그 다음엔 자기 이름. 저는 차마 다음 말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배는 스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기 근무일지가 혼자 써지기 시작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찰도 항상 둘 이상, 식사도 함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바로 귀 옆에서 도윤. 목소리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어머니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목소리로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항상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관광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한 비바람 때문에 해변은 통제됐고 구조센터에는 저희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뭐가요? 끝을 봐야 하는 날. 그는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센터 뒤편에는 평소 잠겨있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바닷내음이 밀려 나왔습니다. 안에는 폐기된 구조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구명환, 찢어진 구명조끼, 사용하지 않는 무전기, 그리고 벽 한쪽에 작은 재단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액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액자에는 모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전부 구조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N곱 89. 신극의 92, 긴급 90.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사고 보고서에서 봤던 실종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박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공간이다. 매년 우리가 청소한다. 왜요? 그는 액자 하나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더 빨리 잊힌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다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1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최 선배도 말이 없었습니다. 2시 15분. 센터 안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2시 16분.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 17분. 삑! 호루라기 소리가 바로 센터 앞에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들었습니다. 최 선배, 박 선배까지 셋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 속에는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구조복, 젖은 머리, 축 늘어진 팔,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들어 방파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박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따라가지 마!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에 줄을 묶어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의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선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구조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는 마른 옷이었습니다. 도윤, 박 선배까지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몸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 밑에 젖은 맨발 발자국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 아래에서 마치 다른 누군가의 발이 제 발과 겹쳐 걸어가는 것처럼 발자국이 하나씩 겹쳐졌습니다. 철벅, 철벅.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낯선 기억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차가운 물, 누군가를 향해 뻗는 손, 살려,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감은 제 감정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방파제 끝에 서 있던 또 다른 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순간 최 선배가 제 귀에 거의 외치듯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기억해. 네가 구해야 하는 건. 순간 거대한 파도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최 선배의 목소리는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묻혀 마지막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뒤집혔습니다.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차가운 바물 속에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배 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몸은 아래로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위가 어디인지 아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 희미한 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올라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차며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너무 강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들이 제 구조복을 붙잡고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추워. 혼자 두지 마. 아직 못 돌아갔어. 기억해. 목소리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말투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위쪽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 정신 차려. 누군가 제 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커!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제 위로 최성훈 선배와 박 선배가 보였습니다. 둘 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살았다. 박 선배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방파제 입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방파제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침 사이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까? 최 선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뛰어들었다. 제가요? 우리가 5분 넘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손을 뿌리치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어. 저는 아무 기억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 외에는 특별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공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구조센터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는 날 박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금속 호루라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에 걸려 있던 바로 그 호루라기였습니다. 이걸! 제가 놀라자 박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널 끌어올렸을 때 내가 꽉 쥐고 있었다. 저는 분명 그 호루라기를 만진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고 바다와는 먼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속초 관련 기사를 열었습니다. 짧은 기사였습니다. 겨울 바다에 빠진 관광객, 구조요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구조.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젊은 구조요원이 관광객을 부축하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구조요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맨 뒤, 안개 속,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노란 구조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젖은 채로, 고개를 숙인 채 멀리서 구조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조요원은 모두 5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저를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데려갔다. 하지만 구조요원으로 일했던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사연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도 저는 새벽 2시 17분이 되면 잠에서 깹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아주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분명하게 들립니다. 철썩, 철썩,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바람이 멈춘 새벽이면 누군가 호루라기를 한번 길게 돕니다. 삐익.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읍니다.
속초의 그 바다에서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 없는 구조 요청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바다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제게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귀신을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